안녕하십니까. 증시 대전망 일부 강민영입니다. 자, 올 한 해 증시 2016년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증시의 마무리 상황들 점검을 하면서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되짚어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2017년도 증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예측도 해보고 유망 업종이나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그와 관련한 이야기 모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성공 투자의 지침을 여러분은 분명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명불허전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꾸려볼 거니까요. 끝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1부, 2부 모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해봅니다. 증시 대전망 1부 시작합니다. 네, 올 한 해 증시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연초 대비 코스피는 3% 정도 올라왔고 이 코스닥은 7% 정도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또 되짚어보면서 어떻게 또 내년도 우리 계획표를 잘 다스려 봐야 하는 것인지 이 세 분에게 여쭤보면서 이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시는 세 분 소개합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엠템프로 박정식 전문가, 엠템프로 정재훈 전문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세 분과 또 모처럼 방송이 한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기분이 또 남다르네요.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각각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만 간략히 좀 여쭤볼게요. 김동희 대표님 먼저 해주실까요? 그 요새 태블릿 PC 때문에 그 모 종편 뉴스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멘트인데요. MTN과 함께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뭔가 임팩트 있습니다. 그 말도 딱 와닿고요. 네, 저희와 함께 또 최선을 다해주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박정식 전문가님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앵커님이 자꾸 실수하는데 박정식이 아니고요. 네, 박정석.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한 해를 지금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아주 이런 또 그 이름을 네. 태도하시다니, 예. 내년 한 해 우리 그 시청자분들 대박 나시고요. 저희 그 MTN 프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분명히 그 좋은 내년도 그 한 해를 맞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박정석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재훈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내년도 맞아요. 시장은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6년도 저희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증시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년을 짚어보려면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2016년도 코스피 시장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올해가 이제 병신년이었죠. 네. 그래서 이름값 했다. 맞아요. 네, 많이들 그러시죠.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병신년 증시는 병신 같았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좀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았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브렉시트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지만 이것을 극복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아시아 증시만 보더라도 일본 증시는 상당한 약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증시는 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제가 중국 전문가라서 그 내부적인 측면을 좀 들여다본다면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 열기가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증시는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반대로 경기 침체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복제율 가이드라인 이것을 통해서 수급적 전행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몇몇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렸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종목이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패대기 쳐지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하반기에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한 해를 놓고 봐도
글로벌 증시 예전같이 이렇게 같이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해외 증시가 올라갈 때는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제일 앞장서서 떨어지는 이러한 아주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질적으로는 아주 나쁜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2016년이 가는 게 왠지 덜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김동인 대표님의 의견 올 한 해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고요. 투자의 정석 박정석 전문가님은 예.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매년 그렇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해의 그 시장을 갖다가 전망을 하면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장밋빛 전망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맞아요. 내년은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한번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년 전에 2016년도를 전망했었겠죠. 네. 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도 뭐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했지만은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딱히 나아진 게 없어요. 예, 뭐 그냥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 그 증시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또 박스권. 뭐 최근에 이제 모 방송국에서 또 오행이라는 그 제가 좀 즐겨봤었던 그 드라마가 드라마요,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또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이 지금 한 5년째, 6년째 지금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그 답답한데 올라갈 것도 없고 또 크게 빠질 것도 없는 이러한 그 증시 그 어떤 침체된 그 부분들이 지금 올해도 지금 계속 됐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 박스권을 갖다가 이제 언제쯤 탈출하냐, 정말 내년에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올 한 해는 역시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지수만 본다면은 뭐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지수만 본다면은 결국에는 또 박스권이었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재현 전문가께서도 뭐 두 분의 의견과 좀 동일하게 가져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 한 해 비슷한 느낌이셨나요? 네, 뭐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병신년에 참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여전히 뭐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발 변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다 빗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뭐 지수는 좀 흔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소화가 되느냐, 이 부분들이 내년도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지금 올해까지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올 한 해를, 세 분과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 또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셨겠지만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를 이제 제대로 보내보면서 내년도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7년도 글로벌 경제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큰 그림부터 그려봐야겠죠. 김동인 대표님 보시기엔 어떤 게 가장 리스키하다라고 느껴지실지 궁금합니다. 뭐 보호무역주의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또 네. 미국 연준의 스탠스 기조 변화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좀 내년도의 전망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뭐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뭐 그런 거겠지만 시장 자체는 저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내로우한 채널 안에 앞서서 이제 그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시 저도 박스권을 예상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1900포인트 정도에서 2100포인트 정도 수준 안에서 좀 갇혀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산무장세라고 그러죠. 매수 주체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그리고 그 수급도 주도주도 없는 이러한 산무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심각한 문제는 2010년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6년째 계속해서 2000포인트 전후한 거에서 박스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2010년도에 2000포인트 당시에 70만 원대였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 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육박하는 이런 구간까지 왔으니까 삼성전자만의 독주였다. 근데 삼성전자가 2배 이상 왔는데 다른 종목 지수는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은 뭐 1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이러한 상태다라고 좀 산술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에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한 30% 정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지수를 뭐 제가 아까 가이드라인은 제시해드렸지만 지수 자체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삼성전자만
쳐다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좀 코스닥은 좀 달라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작년에 적어도 2016년도에 있었던 어떤 수급에 있어서의 인위적인 악재 부분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즉 12월 들어서 국민연금이 벤치마크 복제율 가이드라인을 이제 폐지를 했잖아요.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 폐지가 일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이 이후에만 3천억 이상 지금 12월 들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의 어떤 그 매도도 진정되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장을 봤을 때는 지금 내년에 뭐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이 다 신기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유전체 진단, 그리고 그 가상현실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코스닥에 관련된 중소형주가 이루는 부분들이 신기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내년 초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의 질문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었는데 그 답변도 살짝 해주신다면요. 저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보다는요, 물론 금리 인상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아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국내적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요인이 가장 좀 심각한 뇌관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요. 기업의 투자나 고용의 감소까지 내년도에 불안 요소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국내 시장에는 또 악재가 당연히 되겠죠. 박정숙 전문가께서는 어떤 악재를 가장 좀 위험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글로벌 경제,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다우도 이제 2만 포인트, 나스닥, S&P 500, 뉴욕 3대 지수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뉴욕 증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보게 되면은 브렉시트도 있었었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발 쇼크가 이제 올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뉴욕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제자리였었단 말이죠.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이때는 이제 다 같이 우리 시장 포함해가지고 많이 빠졌었지만은 그때 이후로 미국 증시가 올라와 주었었던 상승폭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장의 경우에 미국과 같은 그러한 어떤 상승폭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지수는 지금 현재 한 3,000포인트는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현재 계속 제자리고 항상 이제 보시게 되면 어때요?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별로 안 올라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조정 들어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훅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뉴욕 증시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해 준다라면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은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준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조금만 어떤 조정의 어떤 제스처만 보인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 전반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좀 증시라든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는 좀 너무 많이 오른 미국 증시가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대현 전문가께서는요?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미국 쪽에서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국내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금리 인상이 되게 됨으로써 일단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추가적인 경제가 발전을 한다, 확장기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지만 국내 쪽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좀 날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상반기 때 2번 정도, 1번 정도만 하게 된다라면 내년도 시장에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지만 상반기에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좀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코스피 예상 밴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재훈 전문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앞서 김동희 대표께서 1900에서 2100포인트 내년도 예상 밴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재훈 전문가께서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예, 일단 내년도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뭐 1900에서 한 2200 정도로 평균치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단 자리대를 보게 되면 1980에서 상단 자리대 2250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죠.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각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이익치 면에서는 조금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나 업종을 보게 된다라면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산업재 쪽, 즉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도 시장에서도 이어진다라면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2250선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250포인트까지 상단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셨다는 점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정석 전문가께서는 상단 어디까지 보십니까? 뭐 상단은 뭐 비슷해요. 네. 2200포인트고 이제 하단은 한 18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그 정재훈 전문가님이 하단을 1980포인트는 좀 굉장히 우리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근데 뭐냐면 저는 이제 뭐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흐름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 뭐 5년간, 6년간의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뭐 여전히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가치라든지 또 어떤 기업이 내고 있는 이익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인데 외부적인 어떤 변수들 또는 뭐 국내외적인 어떤 그 돌발적인 뭐 이런 그 부분에 의해서 뭐 일정 정도 뭐 쇼크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지수가 좀 1900선 이하로 뭐 내려가는 이러한 그 상황들까지도 좀 내년 한 해 동안의 그 흐름에서 좀 우리가 좀 그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위쪽으로도 지금 뭐 2200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글쎄요 내년도에 2200선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뭐 2100선을 갖다 못 넣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좁은 그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일시적인 어떤 뭐 뉴욕 증시의 그 오버슈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같이 동조화만 되어 준다면은 좀 2200선 정도까지도 일단 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예상 밴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동희 대표께서는 앞서 언급을 주셨어요. 1900에서 2100포인트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면 내년도 전망 큰 그림으로요. 저는 이제 그 제시는 그렇게 해드렸지만 네. 뭐 상단은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1900포인트라는 하단이 깨진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의 의미보다는 저 하단의 지지력 테스트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만큼 그래도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마저 하락한다면 1900포인트가 쉽게 깨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단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좋지 못한 상황으로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박스권 1900포인트라는 하단은 리스크 관리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잘 참고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겠죠. 내년도 유망 업종이나 혹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빠르게 확인하고 오시죠.
네, 증시 대전망 일부 전체적인 지수 예상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봤고요. 이제 바로 2017년의 장시가 유망 업종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동희 대표께서는 어떤 업종이 좀 좋아지리라 보시나요? 저는 키워드로 한번 분석을 네. 해봤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가장 키워드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럼 네. 여기에 맞는 여기에 적합한 업종이 뭘까라는 고민해 봤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이제 1월 5일 날 CS2017, CES2017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쵸. 여기 화두가 이제 뭐 커넥티드 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T, 특히 이제 좁혀서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를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바이오 헬스케어를 선정한 이유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이미 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0년 정도 전부터 이미 이런 상황이 좀 접어들었는데 이 50년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은 유일한 업종이 헬스케어예요. 그만큼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헬스케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같은 부분도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안 되면 우리나라의 성장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바이오가 1세대, 2세대, 3세대 구분이 된다면 과거 1세대, 2세대 때는 우리나라가 약자였습니다. 그렇지만 3세대를 대표하는 바이오 시밀러부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강자로 지금 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바이오가 주도주, 바이오 헬스케어가 시장의 주도주로 나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이제 1월 5일부터 이제 CS2017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바로 화두가 커넥티드 카입니다. 커넥티드 카라고 한다면 전기차와 이제 자율주행이 결합된 그러한 말이다라고 좀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율주행 차에는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죠. 즉 전장장치가 이제 핵심 필수품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 지난번에 9조 원을 들여서 미국 하만을 인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커넥티드카,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이 화두가 된다면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면서 제2의 호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도 반도체 관련주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헬스케어와 IT 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헬스케어 IT 같은 경우는 연말에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업종이었기도 했고요. 2017년도에도 그 관심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주셨네요. 근데 사실 한미약품이나 뭐 유한영행이나 최근 뭐 기술 이전 취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이게 좀 센티멘트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거쳐야 될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신약이 처음 특히나 이제 합성의약품 쪽에서 이제 신약이 처음 탄생하면서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뭐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기대를 한 몸에 모았었죠. 아하.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충격이 있지만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일상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10개 중에 신약이 하나만 나와도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약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만 제대로 성공하면은 어마어마한 부가치를 창출하는 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세계 최강자로 이미 군림을 네. 했죠. 그리고 뭐 한미약품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와 IT 2017년도 베스트 업종으로 김동희 대표께서 꼽아주셨고요. 자, 박정석 전문가께서는 어떤 업종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이제 두 업종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한 업종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IT시군요. 그렇죠. 네. 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그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어떤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가.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또 하이닉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 역시 이제 뭐 실적이 이제 그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 그 업체들 실적 부분은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이 반도체 지금 뭐 DDR 디램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적인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또 LCD 뭐 패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기가 좀 비수기이지만은 지금 패널 공급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는 패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현재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캐파를 갖다가 확충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는 뭐 장비주라든지 또는 소재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효과를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뜨겁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내년도에 이제 좀 업종적인 측면에서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드러진 이제 업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최근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뭐 내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히 좀 상반기까지 또는 최소한 어떤 1분기까지는 좀 이 IT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의 그 섹터를 갖다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스마트 팩토리 섹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스마트 팩토리 아마 좀 그 생소하게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스마트 팩토리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입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러한 공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장 자체는 그동안 스마트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1차, 2차, 3차,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그 중심에 설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말씀을 이제 뭐 드렸던 대로 공장이 뭐 스스로 이제 뭐 판단을 하고 또 작업을 하고 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능화된 어떤 공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능화된 공장을 어떤 구성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뭐 인공지능도 필요할 거고요. 뭐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어떤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크게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 뭐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양방향 통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비자와 어떤 그 생산자 간에 실시간에 어떤 이러한 그 정보를 주고받는 이러한 통신 네트워크까지 이런 것들이 좀 총망라된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인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또 뜨겁게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 쪽의 어떤 그 섹터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조업의 강국인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 스마트 팩토리에 온 국가가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장, 또 관련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지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정재현 전문가께서는 2017년도 유망업종 어떤 거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역시 IT가 들어가 있으신가요? 예, IT를 원래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내년도 시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IT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시장에서는 투자의 그 금액 단위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IT 쪽 섹터에서 뭐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석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었던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다 I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서는 IT 쪽의 확산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 특히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내년도 시장에서는 아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근거는 일단 삼성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중국 쪽에 얼마만큼의 수출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디스플레이 쪽에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들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업종은 경기 민감주 중에 철강 쪽 섹터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올해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내수 섹터형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화학이라든가 철강, 조선, 기계 이들 업종, 즉 산업재 쪽 업종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좀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봤을 때 일단 철강 쪽의 부분들도 충분히 좀 내년도 시장에서도 이어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철강 가격 인상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나올 수 있다. 결국은 2017년도 시장에서는 산업재 쪽 섹터 그리고 IT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공통되게 유망 업종으로 꼽았던 건 IT 업종입니다. 연말에도 흐름이 좋았었고 연초 역시 기대가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동규 대표께서는 헬스케어, 그리고 박정석 전문가께서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정전 전문가께서는 철강 업종 추가적으로 코멘트해 주셨네요. 자, 이제 뭐 좋은 게 있으면 당연히 나쁜 것도 있겠죠. 2017년도 유망 업종이 아니라 조금 이 섹터는 내년에도 힘들 것 같다 하는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규 대표님, 어디가 좀 부침을 겪을까요? 저는 올해는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네. 업종을 금융업종 내에서 좀 은행업종을 꼽고 싶어요. 올해는 굉장히 좋았죠. 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임계치에 그런 도달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면 국내에서 외국계 자금이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요. IMF가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오게 된다면 가계의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구조조정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저축률이 IMF 때는 가계 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것이 방어막이 되졌는데 네. 지금은 뭐 빚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계에서 대출을 늘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원이 다 예대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업무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두 가지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은행 업무는 거의 없고 상업은행, 즉 예대 마진에 충실한 그런 은행들인데 여기서 수익원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혹은 반대로 더 악화돼서 그것이 부실화될 경우에 은행주가 직접적인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은행업종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미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 같은 이러한 금융업종들의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주의 주가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경고음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올해 말씀 주셨다시피 은행은 업종지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업종지수 포인트로 놓고 봤을 땐 187에서 270선까지 올라갈 정도로 꾸준한 상승을 기록했는데 내년도는 올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네요. 은행주 저희 한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박정석 전문가께서는 어떤 섹터 좀 걱정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올해도 안 좋았는데 내년에도 역시 좀 이 안 좋은 흐름이 좀 더 어디죠?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업종,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자, 음식료 업종을 주가라든지 뭐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제 곡물 가격,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환율적인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료 업종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곡물 가격이 싸면은 그만큼 이제 원료 가격이 싸지니까 네.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실적도 좋아지는 부분들인데 최근까지 지금 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왜?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곡물 생산량은 늘어나죠, 재고량은 늘어나죠. 그리고 또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 또 수요는 또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곡물 가격이 지금 현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과거에 음식료 업종의 주가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때, 이때 이제 음식료 업종의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뭐 환율도 역시 최근에 뭐 1,200원 돌파라든지 좀 비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틈새를 공략할 만한 어떤 그 종목들은 있어요. 어디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HMR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러한 그 1인 가구와 어떤 그 1인 가구 시대에 맞게끔 이제 그 초점을 맞춘 이러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틈새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일부 종목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수 있겠으나 음식료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은 금융주, 음식료주이고요. 걱정이 좀 된다라는 판단. 정전 전문가께서는 어떤 섹터 우려하고 계신지요? 예, 많이 빠졌던 업종인데요. 제약 업종은 전 내년도 시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한미약품이 대장주로 치고 나가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계약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내년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주가적인 수준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밀리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상당 기간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조기 대선을 치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종을 접근을 했을 때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역별 권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이후까지는 아마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시장에서도 제약업종은 일단 피해야 될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 각각 확인해 봤습니다. 겹치는 섹터가 없었다라는 것도 또 예상 밖이었기도 했고요. 정재훈 전문가께서는 제약 쪽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그리고 금동희 대표께서는 좀 긍정의 시각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이대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유망할 만한 업종, 그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내년도 증시를 이끌어줄 만한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금 전에 전해드리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2017년도 탑100 종목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유망한 업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좀 세세하게 어떤 종목에 더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김동희 대표께서는 IT와 헬스케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종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좀 괜찮은 거 골라주신다면요.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는 탑픽으로 저는 CJN을 좀 꼽고 싶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다 좋지만 SK 하이닉스를 좀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GN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메디아나 같은 CGN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체 분단에서 뭐 최고의 종목이고요. 네.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 업종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인데 일단 CGN 같은 경우는 유전체 진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유전체 진단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인류 역사를 아주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분야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진단과 AI가 즉 인공지능이 결합하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 의사다. 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만큼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감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DNA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들에게 맞춤형 최적화된 치료와 예방과 그리고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유전체 진단은 매년 2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한 시장이 50조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이것이 2020년 정도 되면 100조 규모,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그 다국적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로슈인데요. 로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조 원, 삼성전자에 맞먹는 이러한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시젠 같은 경우가 로슈보다 10년 정도 앞선 기술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유전자를 정확히 증폭하는 기술, 그리고 한 번 검사로 수십 종의 병원체를 한 번에 검사가 가능한 이 2가지 기술은 세계 어느 다국적 제약사들도 갖고 있지 못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CJN을 주목해 볼 필요가 뭐냐면 내년도에 퀀텀 점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즉 급격하게 도약이 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CJN 같은 경우에 올해 분자 진단 플랫폼 화를 선언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포털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같은 기업으로 가겠다. 이 분야에서는 포털과 같은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2017년에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인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JN의 퀀텀 점프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주가가 3만 원대 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내년에는 예전의 고점이 한 7만 원 정도, 지금에서 한 2배 정도 수준 정도 되죠. 최소한 이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쪽에서는 아까 반도체를 제가 강조드렸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습니다만 두 종목 다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기가 만만치 않은 그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폭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단지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내년도에 다가오느냐. 즉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본으로 중요한 기업들을 바로 M&A, 그 자본의 힘으로 M&A 해버리면서 한순간에 도약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굵직굵직한 M&A들을 통해서 도약을 한다면 우리 기업에는 또 이것이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고점대가 역사적 고점대가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요 수준 정도까지 내년도에 한번 바라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는 지금 현재 34,000원대 올해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주가 7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목표주가 5만 5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들 두 종목의 움직임 저희 내년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유망주 나눠봤고요. 박정석 전문가님께서는 앞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스마트 팩토리의 유망주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예, 먼저 전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제 미래 나노텍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TV, 뭐 우리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TV에 대한 로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TV가 이제 벤처를 많이 했죠. 뭐 흑백 TV, 칼라 TV, 그 다음에 뭐 3D TV, 뭐 스마트 TV 이런 식으로 벤처를 했지만은 결국에 TV의 핵심은 뭐냐? 화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화질 경쟁 시대로 지금 돌아갔고, 그래서 뭐 OLED TV와 그 다음에 SUHD TV, 우리가 이제 퀀텀답 TV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 쪽에서는 퀀텀답, 그 다음에 LG 쪽에서는 OLED를 갖다가 좀 주력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나노텍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퀀텀답 TV에 들어가는 퀀텀 시트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에서 한 70% 정도를 갖다가 지금 그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3분기에 분기에 100억이 넘는 이러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확연하게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년도에 갤럭시 S8에 이제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아마 채택이 될 겁니다. 그럼 음성인식에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마이크는 이 피에조멤스 마이크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채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래나노텍이 미국의 지금 베스퍼랑 손잡고 세계 최초로 내년 1분기에 이 마이크를 갖다가 생산한다고 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미래나노텍은 퀀텀.tv 플러스 그다음에 그 음성 인식까지 결합이 되어서 이 모멘텀으로 주가는 저는 10,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앞서서 제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굉장히 그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로보스타 같은 종목이라든지 또는 SM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던 이 부분들은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자,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을 우리가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가져온 종목이 바로 TPC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TPC는 이 종합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인데요. 이 생산 설비 어떤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이 부품을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TPC입니다. 그리고 TPC는 또 뭐 3D 프린팅 사업에도 뭐 진출을 좀 했었었고 최근에는 또 OLED 장비 공급도 뭐 증가를 하면서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TPC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과 TPC 이야기 주셨어요. TPC 같은 경우는 10월에 급등으로 진행이 됐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한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9,000원 설정해 주신 만큼 관심 갖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재현 전문가님의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두 종목 어떤 거 고르셨나요? 예, 일단 IT 쪽하고 산업재 쪽 섹터, 철강 쪽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지주사죠. 일단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전방산업 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익 쿼츠라든가 원익 머티리얼즈, 테라세미콘, 원익 IPS 등등 우량한 자회사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전히 전방산업 쪽의 이 수익성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내년도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실적에 있어서는 뒷받침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유는 뭐 장비 쪽의 투자는 내년도 시장에서도 이어질 그럴 부분들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소재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가 늘어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봐도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가 수준도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포스코입니다. 쌉니다. 싸다라는 인식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 실적에 있어서의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라는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포스코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이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25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적어도 뭐 앞자리 숫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분이 각각 두 종목씩 언급해 주셨던 만큼 여러분들 내년도 이 종목 꼭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머니투데이 방송 연말 특집 증시 대전망 1부 순서 어느덧 마칠 때가 다 됐네요. 일단 내년도 유망 업종, 또 피해볼 만한 업종, 그리고 유망 업종 내에서 그 유망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내년도는 조금 더 올해보다 나은 투자 성과 이뤄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MTM프로 박정석 전문가,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유망주 또 찾아보는 시간 꾸려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